노년의 행복, 우리 모두의 이야기. 황혼역에 이르러 문득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노년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 눈앞에 놓이는 중요한 화두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과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마음 편히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오히려 행복을 앗아가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여든을 바라보는 박선자 할머니의 애끓는 사연을 통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노후 자금 설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여든을 맞이하는 78세의 박선자 할머니는 노년에도 행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문득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깊은 회의감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식 걱정은 부모로서 숙명과 같은 것이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 걱정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년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년에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박선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된 박선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억척스럽게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평범한 서민으로 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지요. 남편은 회사에서 땀 흘려 일했고 저 역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뒤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일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삶을 꿈꾸며 조금씩 투자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참으로 무섭더군요.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에 고생하던 시절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이 저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달콤한 말로 현혹하며 큰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상쩍은 마음이 들었지만 상대방은 너무나 능숙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건네받은 명함에는 번듯한 금융투자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투자 기회를 놓칠세라 서둘러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저희의 소중한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잃은 돈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10억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 일 이후로 가난은 그림자처럼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적게 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의 보살핌만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시대였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더 큰 시련은 바로 시부모님, 특히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때맞춰 약을 챙겨드리고 나중에는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니의 침상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갈수록 버거웠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동안 가족의 소중함과 끈끈한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성품 또한 고우셨기에 힘든 시간 속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랜 병원으로 시어머니께 들어간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저희는 넉넉지 못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인지 한창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던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거의 5천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두 자녀, 딸 지연이와 아들 동욱이를 키우면서 절대로 빚은 물려주지 않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저희 딸 지연이는 일찍부터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역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여러 번 설득해 보았지만 딸은 자신의 성향상 결혼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덧 40을 넘어서자 저도 더 이상 딸의 선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30 후반이 된 아들 동욱이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이 되어서도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아들의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아들에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현실을 한탄하며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평생 힘겹게 일해 모은 돈을 아낌없이 빌려주기로 결심했고,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희의 결정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딸은 그동안 저에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혼을 꿈꾸며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금액은 아들이 받은 지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하나뿐인 아들마저 결혼을 포기한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결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딸은 저희의 설명을 듣고 더욱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은 가족들 앞에서 울먹이며 부모님의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남편 역시 딸의 생각에 동의했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 역시 결혼을 결심한 후 예비 신부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기 전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역시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와 함께 힘을 합쳐 돈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며 자신과 예비 며느리 역시 돈을 조금 모았지만 서울에서 변변한 집 한 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결혼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아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20살도 넘었고 3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옛날 사람 평균 수명이 38이었다는데 그 나이도 훌쩍 넘긴 아들이 아직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모자라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남편은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매달리며 자신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의 격앙된 모습에 남편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2억 원은 도저히 안 되고 1억 원만 빌려주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물론 빌려준다고 말했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수중에는 1억 원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그 돈을 주고 나면 저희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내년이면 은퇴를 앞둔 나이였기에 저희에게는 정말이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돈을 받은 후 저희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태도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아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예비 며느리에게 얘 돈도 없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며 푸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낳게 되더라도 절대로 자신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키우지는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자식이 저희를 원망하는 것을 알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저희에게는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해준 덕분에 아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싹싹하고 착해 보였고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 후 2년 정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그때 아들에게 도움을 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주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을 오랜 시간 동안 병간호하면서 깨달은 진리 역시 결국 곁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운 손주를 어서 품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만나러 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미 손주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보다도 손주 녀석 재롱을 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녀석의 성장과 발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은근히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손주 소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아이까지 낳으면 지금의 빠듯한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 행복은커녕 불행해질 것 같다는 비관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계속 쌓고 싶어 했고 현재 며느리의 수입이 아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면 아들 혼자 벌어서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로운 삶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며느리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손주는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희 부부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오히려 저보다 더 손주 녀석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때도 되지 않았니? 라며 다소 강압적인 말투로 아이 낳기를 종용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는 몹시 불쾌해하며 차갑게 돌아갔고 아들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관계는 더욱 서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지요. 아무래도 자신의 소중한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 없이 부부끼리 오붓하게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계속 즐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아이 낳으라는 압박의 며느리는 저희끼리 이미 충분히 상의된 문제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딱히 더 할 말은 없었지만 남편은 그 일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며느리에게 아이 낳으라고 했던 일을 다시 꺼내며 우리가 너희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이나 지원해준 것도 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격분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아들 역시 황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사안이 엄연히 다른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되는데 시부모가 무턱대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아들 역시 속으로는 아이를 더 원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것은 며느리이고 정작 자신들은 아이를 낳아 기를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만은 막고 싶다며 저희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며느리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수중에는 현금으로 3억 원은커녕 그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손주 보는 것은 이제 포기하자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유난히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며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잠시 후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땅을 팔아 아들에게 주겠다고 갑자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완고해 보였습니다. 또 한 번 머리가 지끈거려 왔습니다. 그 땅은 저희 부부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딸 지연이가 알게 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땅은 팔렸고 저희에게 남은 돈까지 모두 합쳐 아들에게 3억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저희는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 녀석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손주였지만 저희의 나이가 문제였을까요? 손주 녀석을 보고 한 5년쯤 지나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화단을 가꾸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제대로 간호하기 어려웠고 이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요양원은 남편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니만큼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시설 좋은 고급 요양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은 이미 손주 녀석 태어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간간히 일을 하며 생활비 정도는 벌었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돈을 모으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녀석에게 어렵게 손을 내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요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저 역시 더 이상 남편을 제대로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돈이 없다며 저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도 그럴 만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한창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테고 아들 내에 모두 생활고에 지친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이 키우는데 기본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니 더욱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 때처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던 시절이 아니니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상의를 좀 해보겠다며 집을 나섰고 얼마 후 돌아와서는 며느리가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차라리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 녀석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듯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아들이 좀 더 잘했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며느리와는 하루에 한두 마디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퇴근 후 아들이 돌아와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역시 남편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왜 나중에는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한 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부부의 뒤를 캤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딸 지연이를 찾아가더니 대뜸 엄마 아빠 앞으로 돈이 얼마나 있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는 엄마 아빠랑 친하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라며 눈을 부릅뜨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혹시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죽으면 자기네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미리 계산하고 지금까지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지원해줬으니 아직 더 뜯어낼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모시겠다고 먼저 나선 것도 다 이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서 남은 재산을 전부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더 이상 진짜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던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저희 가족이 되어 배신감을 느낀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며느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인 동욱이마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동안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까지도 쉽게 가시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 가진 돈은 거의 없고 이제는 정말 자식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 이제 인생에 대한 후회만이 밀려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리고 저 자신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후 자금만이라도 남겨두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너무나 절실하게 후회합니다. 늙기 전에 우리가 쓸 돈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지켰어야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선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전부 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장 쓸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식들에게 미안해지고 내가 다 늙어서 짐이 된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편한 식사를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고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자식들을 금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정말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노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 그 호의가 고스란히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식들의 상황마저 좋지 않다면 더욱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년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돈과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